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오늘은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그 세 번째 시간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벌써부터 마음이 좀 아려오시나요? 박창규 씨.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종혁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근데 감기 환자도 많고 좀 병원이 바쁜 시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전염병 예방에 가장 좋은 거, 손 씻기. 손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손을 굉장히 자주 씻으시겠어요? 자주. 손이 거칠어요. 예, 근데 거친 손이 또 저한테는 자부심이죠. 아, 그렇군요. 자주 씻었다는 증거니까. 네네. 지난주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아프다 싶으면 그저 말고 병원을 가라. 예, 믿고 따라라.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오늘 방송국에서 또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김영란 정신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김영란입니다. 사실 정신과는요, 이렇게 네네. 보이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환자들이 대학원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네. 어떤 점일까요? 마음이 고장이 나면 몸까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마음이 70-80% 이상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하실 때도 네 본인의 힘든 점을 알면은 내가 여기 왜 왔겠냐. 맞는 말이네요. 그거. 네네. 심지어는 검사 결과 예. 아 우울이 심하시네요. 그러면 당사자가 깜짝 놀라세요. 네. 아 내가 우울증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상하다. 왜 몸이 아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비인후과랑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비인후과 들어오시면서 저 비염 있어요. 알고. 나 알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편도선 부었어요. 맞아요. 다들 진단을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 맞아요.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올랩의 식구죠. 역사연가 권기봉 작가님 나오셨고요. 자, 올랩의 비타민 박창규 리포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요즘 근데 마음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지난 2016년이죠. 국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을 평생 동안 앓을 확률이 한 2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요? 국민 한 4명 중에 1명이니까 우리 5명 중에 한 최소한 한두 명. 한 명 앉아 있는 거죠. 네. 누굴까요? 제가 1.5인분을 사질하니까. 그 정도로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참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어떤 질환들이 많을까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분들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내 증상이 혹시 우울증 아닌가? 맞아요. 내지는 강박증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아무래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확인받기 위해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다양한 병들이 또 요즘에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선생님,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정신질환은 네. 그럼 심리적인 좀 마음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뇌기능의 문제인지. 겉모양이 하드웨어가 정상이더라도 그 네네. 기능에 있어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충분히 증상이 오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MRI를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시간을 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준비했죠? 아니요. 지금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 네. 자, 조금은 좀 난해하지만 우리가 또 정신세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박창규 씨 브리핑 준비하셨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병이라고는 꾀병, 그리고 술병, 이 정도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건강부심이 있는 창규의 창규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른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들을 악마에 씌었다거나 아니면 주술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광인들의 배에 태워서 사람들을 격리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치료법 역시 과학적이지 못했고요. 원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적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
19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효과적인 약물이 도입이 됐는데 이후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등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시고 안녕하신가요? 오늘 올랩을 통해서 네. 내 마음의 병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네. 참겨버리팅 마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아요. 또 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체가 아프면 뭐 비염이야, 편도선 부어서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만 정신이 아프면 사실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단 네. 기준은 있으시죠? 아, 당연히 예. 있죠. 그런데 첫 번째로는 몸이 아플 때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렇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내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참 신뢰가 되는 얘기지만 또 정신과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차라리 암이면 좋겠다. 그래요. 네, 차라리 내가 사고가 나서 부러진 상태면 낫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언제쯤이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런 반복되는 약물 치료를 하고 언제쯤이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힘든 그 점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네, 네. 불안이 있군요. 네. 예, 예. 의외의 결과가 났다면서요. 이번에 정말. 제가 또 마음 건강을 네. 진단을 받고 왔는데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지만 검사 받으러 가면 참 떨리고 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네. 정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연구소 올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호기심 사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제 옆에서 저와 캐릭터가 겹쳤던 도플갱어 남유식 아나운서는 어딜 가고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아니, 남유식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가지고 그 자리를 좀 깨쳐볼까 하고 구원투수로 나왔어요.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이제 선발투수 역할까지 목표에 두고 네. 참 이래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비우면 안 남유식 돼요. 아나운서 보고 있나 지금? 어디 갔어?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 방금 나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겠는데요? 이거 보면서 이거 보면서 뭐 아침 방송 끝나고 바로 여기 왔다가 힘들어 왜 빨리 안 오냐고 독촉 전화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오고 스트레스. 평상시 일과가 어떻게 돼요? 평소에 아침 방송 하고요. 뭐 회의가 있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뉴스도 있고 TV 뉴스까지 그냥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전에 계시다면 국립중앙과학관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꿈도 꾸지 않아요? 늦는 꿈. 늦는 꿈. 맞아요. 지각해서 네. 눈 떴는데 8시고 저 8시 반에 방송이 시작인데 그런 적 많죠. 벌써 지금 주변에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어깨 무거운 짐들. 하지만 그 정신과를 방문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실 조금 왜 약간 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와보신 적 있으세요? 선입견. 예,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신 건강이 정말 건강합니다. 모든 거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 있는 아니 약간 스트레스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아나운서님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보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인가요? 병원은 참 들어가기가 일단 무서워. 떨려요. 어떤 병원이든 예. 떨려. 가보죠. 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면 괜찮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신데 저희를 맞아주시고? 네, 저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정신건강 검사를 좀 받아볼까 하고 네, 왔거든요. 네, 네. 어떤 검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는 지필 검사 한 2가지 하고 스트레스 검사하고 자율신경 검사 하시고 제가 결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검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에 대한 그 선입견들이 많이 좀 없어져 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문턱이 낮아졌죠. 예전 같으면 정말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 같은 걸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오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네. 또 이렇게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가벼운 신체적인 어떤 불편감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 예. 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방송이라서. 네 앞에 카메라 있고 하니까. 앞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표정이 들킨 표정이에요. 평상시에 또 1대1로 환자와 대하는 거 하고 주변에 많은 카메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딱 봤을 때 아, 뭐 때문에 오겠구나. 이게 좀 그게 조금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외모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막상 그 마음의 상자에서 말이 열려서 나올 때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고요. 힘들어도 힘든 것을 표현을 잘 못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은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덤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진료 어렵겠네요. 네, 이비인후과는 앉기 전에 90% 진단 나와. 코골이 때문에 오셨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 비염이네. 네네. 뭐 딱딱 나오는데. 유체 이탈 화법. 이제 가끔 우리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냐?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단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빨리 내가 그것을 영향을 부정적으로 덜 받기 위해서 해결하는 대처 방법, 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옆에 원장님한테 진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환자보다 진료, 스트레스 받아. 옆에 가서 진료하고. 맞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네.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내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수다를 떤다는 거. 그래서 며느님들끼리 수다를 떠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혼자 시어머님이 고립되잖아요. 그럴 때 큰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서 작은 애를 흉보는 거, 수다 떠는 거, 이거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서운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어머니하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말해요. 맞아요. 어머니 왜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럴 때 아유 걔가 내 말도 안 들었어. 이럴 때 굉장히 위로받거든요. 아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구나. 원래 그랬구나.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떼으려고 했더니 그냥 앞으로도 그냥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또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어머니 왜 저러서 그러면 몰라 어릴 때도 그러셨어. 이렇게 할 때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아들한테도 그러셨구나. 이게 굉장히 서운함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도 느껴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오토캐드 기계 같은 거 앞에서 검사를 받으시네요. 뇌파를 검사하는 거.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서 자동차 모터, 엔진과 같은 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빨리 대응하라고 에너지를 온몸에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체에서 일을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연속적으로 오거나 너무 힘든 일이 연달아서 생기게 됐을 때 심장의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심장 박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딱 보시면서 말씀을 성질이 예. 정말 아, 그래요? 저도 조심해요. 네네. 네네. 동물들도 심장 박동이 빠른 동물들이 좀 수명이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북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요. 애들이랑 길게 살잖아요. 나무늘 보이는. 네, 네. 어른들은 저도 상당히 좀 빨리빨리 급하게 집안에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네네. 애들은 좀 여유 있게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훨씬 더 오래 사나 봐요. 약간 좀 듣다 보니까 예. 사과드립니다.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00점 맞을 거야. 나도 다 맞춰야지. 너무 진지하게 말하지.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일필휘지. 한번 딱 보고. 한 방에. 딱 보고. 다다다다. 아니야, 너 괜찮아. 난 아니야, 나 슬프지 않아. 표시, 바로 표시 이렇게. 이렇게 말이 많으신 그 마음의 소리를 막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 검사하는 방법은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주변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해는- 말하면서 하시면 에너지 소모가 그냥 조용히 하시는 분에 비해서 두세 배는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예. 1번을 다 찍는다든가 이렇게 네네 무성의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차분하게. 지필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시험 보는 각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공통적인 건가요? 어떤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지필 검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우울증 하나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검증이 되고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서를 반영을 해서 교정이 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쓰죠. 아니 진료 전에 근데 지필 시험 봐야 되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맨날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시험 네. 보냐고. 아, 오늘 학교 빠져서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와가지고 막 투덜대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보다 문항이 훨씬 많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단축이 300 몇십 개, 그 다음에 긴 거는 630개 뭐 이렇게 되다 아이하고 보니까 어른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아, 다르죠? 예, 연령대별로 그렇군요. 네, 질문이 다르고 그 아이들의 적성과 심리를 알아볼 수 있게 질문이 차별화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표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내 의도대로 조금 거짓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오류가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지 성실도를 체크하고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되게 하는지도 보고요. 혹은 또 지나치게 비하시켜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서 그것을 검증을 해줍니다. 솔직하게 하신 거죠? 예, 저는 솔직하게 했죠. 네. 난 본 적이 없어. 빠르다. 나 너무 느린데? 진짜 관심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듣고 있어. 사람들에 대한 집중이 안 돼. 않고 있다. 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그럼 방송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계신 거죠? 뭐. 그렇죠. 예. 네. 예.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오디오 빌까 봐. 예. 원래 나이 들면 혼잣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거기에 리듬을 붙이게 되고 괜찮아요.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이거는 식욕. 태정이 별로 줄지 않았다. 줄지 않았어. 쪄서 문제지 뭐. 다 풀었으면 먼저 나가도 되나요? 정신과에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다해 가요, 다해 가요. 뭐 시험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좀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아니,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걸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집중력에 대한 훈련. 집중. 그럼.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검사하시느라고. 예, 우리 박 선생님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20점 이상일 때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6점이죠. 하나도 안 우울하고. 네. 우울감은 뭐 거의 없으신 것 같고. 우울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원장님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소견이 나와야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쁜 감정들이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감정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감정들이 이제 지나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병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안을 보는 겁니다. 아, 네. 이것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18점 이상일 때 병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 7점이시고 또 우리 김 선생님도 10점이세요. 두 분 다 뭐 불안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율신경 검사인데 네. 박 선생님 보시면 이제 좀 교감신경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민감하신. 예민한 건가요? 네네, 좀 그런 상태신 것 같아.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민하다가 괜찮으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동적인 균형 상태가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일이 없거나 사소한 일인데도 좀 이렇게 파도가 높은. 죄송하지만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네,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아마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드러내진 않지만 드러내진 자기 시크한 놈처럼.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은 조금 예민한 게 조금 지속은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이렇게 기능들을 잘 수행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잠시만요. 그 뭔지 알아요? 나 이런 거 못 봤어. 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정돈이 좀 이렇게 정돈이 좀 다 됐어야지. 전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라서. 근데 환자분이 오해하지 않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김 선생님은 보시면 네. 뭐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김 선생님도 조금 예민하신 것 같고. 이게 교감신경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동적 균형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약간 교감신경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여간 되게 민감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네. 좀 버겁게 느끼는. 그게 아마 한 1년 남짓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그런 것도 나와요, 여기서? 네. 정말 1년 전부터 조금 더 좀 지치고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 전에 올랩을 시작하신 거 맞죠? 저 올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올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올랩이 얼마나 저한테 큰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우리 몸에서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 오래 참기 게임 같은 것을 어렸을 때 했는데 결국에는 숨을 안 쉬려고 해도 참다가 숨이 팍 터져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눈을 깜빡이지 않고 오래 쳐다보기 이런 것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생명과 연결돼서 중요한 기능들, 심장 안 뛰고 싶어, 숨 안 쉬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네,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은 위험할 때 빨리 대처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위험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할 때 편안한 모드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능인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무조건 먼저예요. 교감신경이 켜져 있을 때는 편안할 때 느끼는 부교감신경이 켜져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선사시대라고 치면 공룡이 다가온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온다. 그럴 때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이거 한쪽 더 먹고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찬규 씨처럼 뭐 하고서는 모든 걸 집어던지고 팍 튀어서 도망가시는 그런 분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한 점 더 먹으려다가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잡힌 분들은 우리의 선조가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신 분의 3,400대서.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나 이제 생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계속 긴장하고 놓치지 않고 즉각 지금 반응을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남들보다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장점이기도 하네요. 장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이제 국가로 치면 네네. 항상 전시 체제로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일부러 편안한 부교감 신경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이 명상이라든가 네, 음악 감상이라든가 안 어울리는데. 산책이라든가 네, 멍 때리고 있는 거 멍 때리기. 네네 멍 때리기. 네네 네네. 그런 거 아주 좋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지금 많이 쓰고 있다. 배터리를 보통 사람들이 한 칸을 쓰고 있을 때 나는 3칸, 4칸을 써서 소진했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오늘 최규 씨를 위한 방송인데요. 네. 야, 이제 40이 되면 네, 네. 40을 넘기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해요. 작년부터 신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기운도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들인데 왠지 그럴 때 이렇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거나 약간 좀 그런 게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봐서는. 아, 근데 박정희 씨 정말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모습이. 그 속마음을 좀 들킨 것 같은 저를 이렇게 좀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좀 겉으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겠지, 뭐 쾌활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짚어주시더라고요. 네네. 우리 김 선생님은 뭐 또 비교하자면 이제 흉부나 복부, 팔다리 이런 데는 긴장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실 것 같고 특히 6번이 이게 이제 복부인데 이 스트레스 내성은 올라가 있고 요건 좀 떨어져 있고 한 걸로 봐서는 뭐 소화장애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간혹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요즘 소화제를 계속 먹고 있긴 해요. 뭔가 속이 네, 더부룩하다 그러면 네. 그 자주 먹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도 사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몸으로 나타나요. 방송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하신데. 야, 이 소화 기능도 이 검사 결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현대를 살아가시면서 다른 분들처럼 되게 이제 급하게 바쁘게 완벽하게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시고 특히 이제 선생님은 조금 지친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보이시는 카메라 앞에 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네. 늘 긴장돼 있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잘해야겠다, 뭔가 잘하고 싶다 이러면 뭔가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요.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많이 괴롭겠죠. 나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못 살고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적절한 이런 타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약간의 완벽주의자시긴 하지만 내려놓고 가끔은 멍하게 있기도 하고 여행을 가던가 좀 쉴 필요가 있다. 좋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저는 멍 저 쉬어야 돼요. 때리러 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저 쉬어야 돼요. 그만. 스트레스가 안 돼. 그만. 진단도 진단이지만 안도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의 원인을 모르면 계속 불안하고 답답한데 이유를 알게 되면 그죠? 맞아요.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내 팔이 닿지 않는 곳에 내 팔을 잘라서 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흡족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맞아요. 네. 앞으로는 팔이 안 닿는 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네.
교수님도 교감신경이 상당히 발달했구나. 나 똑같을 것 같아. 우리 아나운서분들 예. 굉장히 순발력 있으시고 어떤 실수를 커버하시는 걸 보면은 야 정말 빠르다 그런 느낌 많이 사실 받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고질적으로, 분들만 이제 예. 서바이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실적으로 위장병들 다 갖고 계시고. 티라노사우루스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난 앉아서 한 점 더 먹고 저는 정말 느긋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네. 이제 완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은 남에게도 완벽을 요구해요. 그게 또 문제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 못 하고 있어? 이렇게 짜증을 할수 내고 있는 일인데. 네, 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팀워크가 깨지는 거죠. 완벽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보다 네. 조금 덜 완벽하지만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팀이 네.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네도 이리 와 한 점 더 먹고 갑시다. 우리 같이 모여 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길 수 있네. 좋아요. 아, 재밌다. 자, 아유, 뭐 박찬규 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써 외면했었던 그렇죠. 저의 그런 정신 건강을 알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가 필요하구나. 전 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니, 그 스트레스에 좋은 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 권 작가님 아세요? 스트레스에. 잘 모르겠는데. SUV? 아니면 뭐 세단? 또 세단 타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마시는 차들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월차, 연차, 그것도 아니면 반차 이렇게. 교감신경. 예, 아주 좋다 그래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자, 현대인을 위협하는 마음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을 찾아보면요. 좀 마음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인물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바로 찰스 다윈인데 종의 기원의 저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뭐 찰스다윈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인류의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내신 그런 분인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늘 긴장하는 그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그 광장 공포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많은 이들이 있는데 가면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오히려 혼자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던 그런 분이셨군요. 오. 교수님이 전혀 없어요. 카메라. 오히려 즐기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렇게나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무 예고 없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굉장히 가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가운데 있을 때에 기댈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쓰러지면은 굉장히 창피하다는 거. 남들에게 이목을 끌게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얼른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늘 출입문에 가까운 쪽에 계시려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 쓰러질 것 같을 때 빨리 벽이라도 짚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넓은 곳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 오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동물이나 모든 그 포유류들이 올해는 가뭄일 거야.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말아야 돼. 올해는 홍수가 올지 몰라. 높은 지대에만 있어야 돼. 이런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험한 것을 피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래라는 개념이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지도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윗분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적절한 표현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불안이 오게 됐을 때에 이 불안을 이유를 알아서 통제를 하고 싶은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순간 없이 바로 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두 번 겪을 때마다 대기 불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늘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공황 발작이 오면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표현을 하세요. 네. 두근두근 하다가 서버릴 것 같다. 튀어나올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불가능하시겠어요. 제한을 처음에 받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받아요. 네. 내가 공황 발작이 찜질방에서 있었다. 그럼 찜질방을 못 가는 거고요. 극장 안에서 한 가운데 의자에서 발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가운데 자리 못 앉죠. 맨 뒤에 출입구에서 가까운 데서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든가 아예 극장을 피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다윈도 말년에는 사람을 피해서 은둔 생활로 하다시피 네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민감해져서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듣기로는 그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는 프로이트도 네네네. 불안장애가 있고 있었고 맞아요. 괴테도 있었고 맞아요. 또 그 여기 이분 여기 뭉크 분도 뭐 불안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좀 회개한 그림들 네네.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셨던 특히 건가요? 뭉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또 성격 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5살 때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좀 어린 시절 불우하게 지냈다고 해요. 심지어 누나도 또 일찍 죽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결국에 뭉크에게 그 공황 장애를 가져다 줬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자신의 어떤 아픔, 슬픔이 이 회화적으로 표현된 게 이 뭉크의 그 결과물들이 아닌가 하는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술가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신질환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역키스 도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 그러니까 적절한 불안이 있을 때 거꾸로 더 높은 성과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사실 그런 분들, 훌륭한 예술가들이 그런 어쩌면 자기의 그런 불안을 잘 예술로 승화시켰는지도 모르죠. 맞아요. 네. 긍정적.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특수 예민한 기질을 타고 나서 어떤 취약성은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노란색 하면은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데 그거는 굉장히 노란색에 많이 집착을 했는데 고호가 쓴 노란색의 종류가 70가지라고 그래요. 70가지. 네. 근데 그것을 본인은 구분을 해서 70가지를 원하는 곳에 썼다는 거죠. 전 2개로 구분했는데 촌스럽 노란색, 예쁜 노란색. 네네. 그렇죠. 병아리색. 네네네. 70까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알던 노란색이 아닌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음악을 하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꼭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겪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보다는 누구나 취약점이 있지만 그 취약점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뛰어난 기질이 더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예술가적 기질이 많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공황장애가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 때문에 더 알려진 것 같아요. 요즘 연예인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발병하는 건지, 또 구체적인 증상이 또 다른 질환들하고 좀 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연예인들의 경우에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최고조에 달했다가 어느 한순간 무대 뒤에 컴컴한 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얼른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 내가 언제 여기서 추락해서 잊혀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다음에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꼭 공황장애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불러지지 않을 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스럽고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평온한 축복받은 거죠. 네네, 감사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시잖아요. 뭐 네네.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네. 통증.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그렇죠. 있구나. 그럼 치료 시기를 좀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예. 본인이 고칠 수 없을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만연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네. 이것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것이 연달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에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극심한 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내가 중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네, 치료 방법들이 요새는 인지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죠. 해밍웨이인데요. 이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좀 권 작가님 먼저 계신 줄 알았나요? 수염만 약간 아이고 길면 수염이가 네. 20세기를 뭐 대표하는 다들 아시는 미국의 대문호죠. 해밍웨이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쿠바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는데 1960년경에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치료 도중에 그런데 엽총으로 또 자살을 하면서 이 우울증에 대한 이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많이 심어줬던 또 작가이기도 하죠. 네. 그 우울증하면 마음의 감기라고 뭐 표현하던데 그만큼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뭐 목숨을 잃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네. 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감기도 제때 치료 못하면 폐렴으로 가고 폐렴이 폐혈증으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된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 충동이에요. 근데 그게 제때 치료가 안 돼서 자살 시도로 가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일가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 해밍웨이 자신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또 형제의 손녀까지 네네. 다 우울증이 있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혹시 이거 우울증 유전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전적인 기질이 좀 있다라고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유전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네. 키워지는 과정에서도 그 부모가 우울할 때 자녀에게는 가장 독약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아이가 부모의 관심과 그 눈빛을 보고서는 인정받고 교감을 하면서 그래 잘했어 하는 그 눈빛 교환이 우울증의 경우에 안 됩니다. 아이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네. 멍하게 그래 알았어 밖에 나가서 놀아 했을 때에 아이들이 굉장히 공중에서 끈을 놓고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반복적으로 우울증이 오게 됐을 때 아이도 그 감정에 익숙하게 되고 또 배우는 거죠. 네네. 상황에 따른 무기력이 반응을. 학습이 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기댈 수 없는 부모. 엄마는 힘든데 아빠는 우울한데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아이들을 어른스럽다, 네. 조숙했다라고 하는 말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어른이라고 그거는 네. 좋은 거 칭찬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부모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이 마음 놓고 때를 쓰고 기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제 어른 같아야 돼요. 그렇구나. 네. 네. 다윈 시절을 떠나서 해밍웨이가 있던 시절에도 정신과는 따로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랬는데 해밍웨이가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로 오히려 더 유명해졌지만 네.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조증으로 붕 뜨는 단계하고 우울하게 쭉 가라앉는 단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건데 대부분 조증이 먼저 발병되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밝으니까. 네. 밝으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바다 낚시도 많이 하고 뭐 사파리 사냥도 아프리카로 많이 떠나고 음주운전도 뭐 32번이나 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죽음에 가까워지는 무모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 부모님에게서 좀 물려받았는데 이혼과 재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탕진을 해요. 굉장히 과소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기를 또 굉장히 글을 쓸 때도 안 자고 써서 1년에 단편을 7편을 발간한 적도 있거든요. 권 작가님. 앉아서 지금 이렇게 드실 때가 아닙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오고 있어요. 너무 느긋해요, 제가. 네. 그런데 우울증을 굉장히 못 견뎌해요. 왜냐하면 조증일 때 붕 떠서 자신만만하고 잠을 안 자도 굉장히 피곤하지 않고 글을 한번 생각이 들면은 막 쓰느라고 네네 이 글을 정리하지 않고는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기본이고 이 우울한 상태는 죽음과도 더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좀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우울증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치료를 본인이 거부했다 그러고요. 요즘 그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우울증이요? 네, 카페인 우울증. 권 작가님 아시는 듯? 모르겠는데, 이것도? 네. 네. 세상 느긋해서 저는. 요즘 왜 그 관계들을 많이 하잖아요. SNS 상에서 카카오땡 인스타 있잖아요.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카페인 SNS 증후군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처지를 자꾸 비관하게 되고 그것도 굉장히 요즘 심각하다면서요.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를 모를 때가 참 행복했는데 네, 옆집에는 숟가락도 많은데 그것도 은이더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해서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페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SNS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몇 명인지 댓글 좋아요를 누가 몇 명을 달아주는지 생일일 때 빨리 누가 축하를 많이 보내줬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허무한 거거든요. 그게 거드실 수 있잖아요. 올리는 그럼요. 사진들이나. 네네. 그리고 실제로 얼굴을 보고 축하해야 하는 거랑 마음으로 없지만은 얼마든지 우리는 환호하는 것을 날릴 수가 있어요. 이모티콘도 날릴 수 있고 글도 가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마저도 없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쉽게 빠져들죠. 오늘 공감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다시 저도 제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공감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수다 떠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레벨 그동안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오늘 치료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훨씬 더 몰입이 되면서 많은 것들 좀 느꼈고 앞으로 이제 손짓기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마음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여유 있는 부교감 신경을 좀 키워야겠다. 이렇게 배워갑니다. 손도 씻고 손도 마음만 씻고, 씻지 말고 손 씻으면서 코도 만지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처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당신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정작 내 마음은 모르느냐.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감신경이 좀 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창규 씨와 반대로 저는 교감신경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면서 제 처를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꼭 약속 지키셔야 돼요. 이 부분은 편집 없이 꼭 나가야 되겠다. 네. 다음에는 사모님이 나오셔야 돼요. 들어봐야 되니까. 진실은 이랬다. 네. 자,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최적의 상태라고 여겼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일과 또 나의 그 여유 있는 시간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 내가 너무 일과 휴식의 균형을 못 이뤄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것 연구소 올레 이제 현대인의 질병 마음의 병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